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한 가운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당은 이탈표 단속을 막는 분위기고요. 야당에서는 통과를 촉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른바 VIP 경로설 관련돼서 또 다른 진술을 들었다는 또 증인이 진술자가 나타나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소식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달할 내용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로 엄선해서 전해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뉴스픽.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병 특검법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어제 새로운 내용이 등장을 했어요. 이른바 VIP 경로 발언. 그동안 박정훈 전 수단장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또 들었다라는 사람이 있네요. 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은 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 이첩까지 번복하게 됐는지 이거를 좀 가리게 되는 건데요. 네. 작년 7월 31일 사건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경로해서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한 게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지어내는 얘기다. 그런 사실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최근 공수처가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작년 8월 1일 오전 회의에서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VIP 경로 관련 언급을 들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이제 박 전 대령만 언급하고 있어서 진실 규명이 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추가 진술로 박 대령 주장에 좀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공수처 이 진술을 근거로 아마도 대질신문을 아마 요청했던 것 같은데 말씀처럼 대질신문은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은 대질신문 자체는 불발이 됐네요. 네, 공수처가 지난 21일 김계환 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고위 간부의 네. 추가 진술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박 대령과의 대질 신문을 요구를 했는데요. 김 사령관은 대질을 시키면 조사실에서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강력히 좀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사령관의 거듭된 항의로 결국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수사는 지난해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실제로 이 경로가 있었는지 또 이 경로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그동안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최상병 관련 수사 보고가 그날 회의에서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 사령관도 VIP 경로를 말한 적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죠.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특히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당면한 과제는 최상병 이 수사 부분이거든요. 사건. 입장 밝힌 게 있나요? 네, 어제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은 국민을 마음으로 섬기고 성과로 보답하는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네. 밝혔는데요. 특히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잘 챙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겠냐라는 물음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적으로 말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인사청문회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좀 살펴보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자 오 처장은 일반론적으로는 동의한다 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 수사에 얼마나 좀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는지가 이번 공수처 성과의 지표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가 다음 주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자, 여야, 국회 모두가 분주한 모습인데 일단은 야권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가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28일에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여야는 각자의 방식과 셈법으로 좀 분주한 모습입니다. 야권이 기존에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규탄과 호소를 해왔다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비판과 호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심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이제 양심에 따라 찬성표 던져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또 개혁신당의 하은하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 113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각 의원들에게 찬성표 행사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결국 야권보다 분주한 곳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움직임 어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전격적으로 방어에 나선 막아야 모습이었는데요. 되니까. 네.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최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도부가 당내 의원들 전원에게 일일이 좀 접촉을 하면서 이탈표 단속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또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이제 28일 열릴 본회의에 모두 참석해라.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해외 출장 중인 의원들에게도 귀국과 출국 자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58명 가운데 좀 소신 투표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웅 의원도 이번은 이탈표가 두 자릿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28일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여야의 신경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웅 의원하고 유이동 의원 두 분은 밝힌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무기명이니까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0표 이상 최소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 제기한 발언이 나왔는데 자,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얘기가 왔습니까?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면서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직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또 이어서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조국 대표는 좀 공개적으로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해 왔지만 이번에는 원내 일당인 민주당에서 그것도 좀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게 조금 이례적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외압의 실체라는 부분을 언급한 걸 두고 좀 탄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배동호님 항상 좀 와주시는데 전현주 기자님 반갑습니다. 글 주셨고요. 쑥떡쑥떡 진실이 밝혀진다. 또 젤리스님도 박정훈 대령님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천정수님도 최상병 이거 용서 안 할 것이다. 라고 글들 주셨습니다. 아마 이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좀 많은 국민들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거부권 행사하느냐, 재표결 좀 해서 꼭 통과시켜달라, 막 그런 내용들이 저희 댓글에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댓글도 감사드리고요. 자, 또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이죠. 정부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비난이 일자 번복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엇박자가 나오는 일들이 좀 계속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네. 자격을 좀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가 고령 운전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좀 오해다 네. 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또 결과에 따라서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반발이 커지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앞서 고령 운전자 운전 자격을 관리로 돼 있던 당초 보도자료에서 이 고령 운전자의 고령이라는 운전자를 빼고 고위험 운전자 고위험 운전자. 네, 라고 예. 이제 수정해서 배포를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한 6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라면서 당정 사이의 정책 엇박자를 또 한 번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그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네. 이번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공매도 오락가락 국정 언제까지라고 지적을 했고요. 동아일보도 불쑥 내놨다가 역풍 불면 없던 일로 정책 단맥 언제까지라는 사설을 좀 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정부 또 여당이 매주 정책 협의회를 열기로 했네요. 네, 정책 결정에 계속해서 허술함이 드러난다는 지적 속에 이제 정부와 여당은 재발 방지에 나선 건데요. 네. 그 방안으로 고위급 정책 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가 또 바로 그 첫 회의가 열린 건데 앞으로 매주 한 번씩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모여서 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또 대통령실은 정책 리스크 관리팀 기능을 좀 다시 강화하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런 정책 혼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 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할 거냐.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댓글들 있습니다. 참 답이 없다. 천정수님 또 글도 주시고 하고요. 글도 주시고 있고요. 하성리 님입니다. 영국에서 듣고 있는데 고국 얘기만 듣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지금 밤 11시가 넘어갑니다. 라고 글 주셨고요. 자, 뭐 댓글들이 좀 그래서 다 소개는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계속 혼돈이 일어나면 안 된다. 조금 잘해달라. 이런 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꼬시리님, 최송아님, 이쁜이님 글 감사하고요. 리틀 테네시님도 이런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제작진 칭찬을 또 해주셨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좀 문제가 계속 됩니다. 몇 주 안에도 이 당정 소통, 이 부재로 인한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더 이런 일들이 많이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기간을 좀 더 늘려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네. 들어섰을 때부터를 살펴보면 이 소통 부재로 빚어진 정책 혼선은 좀 더 많았는데요.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방침을 내놨다가 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다란 역풍을 맞자 바로 철회했죠. 기억나요? 예, 바로 철회했죠. 예. 네, 또 69시간 근무제도 좀 서리간 정책 발표로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은 당정 간 협의회를 지시하면서 주 2회 고위당정 정례화를 대안으로 나눴었는데 사실 제대로 이뤄지지 안 됐죠, 않았고요. 이것도. 또 작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정은 다시 한번 또 주 1회 고위당정 정례화를 꺼내들고 나왔지만 이제 총선 국면이 다가오면서 좀 없던 일이 된 바 있습니다. 맞아요. 또 즉 고위당정협의회도 이렇게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총선 이후에나 열리게 된 건데요. 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이 당정 협의를 주문은 하고 있지만 좀 이게 만약에 주문했을 때 잘 정례화가 됐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는 네. 않았을 텐데요. 다시 한번 좀 국면 전환용 면피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어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때 만약에 당정 협의회 같은 게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이런 정책 혼선이 일어날까요? 대통령실의 보고도 지금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제대로 계속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계속적으로 또다시 번복하고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 없기를 맞습니다.
저도 저만 바라는 거 아니죠? 네, 저도 바라고 기자님도 있습니다. 좀 바랍니다. 많은 또 댓글에서도 그런 말씀하니까요.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전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현장 콜로 돌아오겠습니다. 점상 런칭 기념 하반기 업종 전략 3인 3색 강연회. 5월 25일 하반기 유망업종 전망은 사전 등록으로 선착순 100명 참여 가능. 김민준의 답은 AI 반도체. 최병훈의 반도체 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김봉만의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점상 구독자란 점상 추천주, 라이브 요약본부터 점상 강연회 참여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점상을 구독하고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강연회가 무료.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작년 춘천시의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다가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내부 징계가 내려진 일이 있었습니다. 무효 소송에 대한 결과가 21일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당사자 나유경 춘천시 의원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춘천시에서 지난 7월 28일이죠. 본회의에서 의원님께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당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관한 5분 발언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제 제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됩니다라는 문구를 붙이고 회의에 임했는데 그러자 오히려 국민의힘당에서는 망언과 괴담에 앞장서는 더불어 망언당이라고 또 노트에 붙이고 전원 회의에 임했습니다. 네. 그런데 회의가 무사히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춘천시 김진호 의장은 저에게 윤리위에 해부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어요. 아하.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언론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국민의힘당은 자체 회의 끝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취소를 다음날 급하게 했어요. 취소를요? 근데 네, 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음흠. 다수당의 횡포이고 음흠. 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막는 것이라 판단해서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신상 그런데 발언하셨는데 예. 네, 그렇죠. 신상 발언 중에 또다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발언했다고 이제는 정말 윤리위원회 해부하고 결국은 징계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트북의 그 스티커 그거보다는 신상 네.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문제 제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중앙 정쟁을 지방회의 본회의장에 그걸 가지고 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 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발언을 중앙 정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지방의회에서 거론하지 말라고 하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소위 말하는 중앙은 국회인데 국회에서 정쟁하는 것과 지방의 현실과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에서 정쟁만 하고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했다고 하면 또 지방자치제에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앙의 정쟁이라고 해서 지방의회에서 거론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중앙 지방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저도 의문이긴 한데요. 네. 자, 춘천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구성도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네. 국민의힘당 의원 중에 한 분은 또 찬성 발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럴 수 네, 있고요. 그 예. 찬성 발언을 한 분이 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대로 진행됐고요. 아하. 위원 구성 중에 7명인데 그중에 국민의힘 의원이 4명. 아하.
더불어민주당이 2명인데 그중에 1명이 저예요. 아, 본인이라고요? 그런데 예. 네,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빠지기 빠지고.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1명이고 그다음에 정의당 1명이었어요. 정의당 1명이니까 이거 뭐 네. 윤리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따르면 뭐 무조건 안 좋은 결과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윤리위원회 심사를 하기 전부터 음흠. 모든 게 형평성이 안 맞고 공정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이면 국민의힘당 의원은 어떤 잘못을 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 춘천시 의회 구성은 몇 대 몇입니까? 국민의힘하고. 예. 총 23명인데요. 네. 13대 9대 1이에요. 아, 일은 정의당이고요. 네네. 예. 그래서 자꾸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하여튼 뭐 윤리위원회를 작동하거나 할 때는 좀 구성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도 저는 좀, 윤리위원회는 의원 외에 외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차라리 외부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당연하죠. 예. 또 하나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진호 춘천시 의장인데 의원님이 의회 예산으로 대리인 선임했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해가 잘못된 거고요. 예. 김진호 춘천시 의장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행정심판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취소하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요? 예. 무슨 기자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하니 예. 기자회견을 했어요. 아하. 그러면서 김진호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 본인은 시민열세를 쓰지 않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마치 저는 소송 비용을 제가 의회 예산을 쓴 것처럼 됐는데요. 저는 제 돈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예. 의장 자기가 변호사 안 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인터뷰가 나가니까. 나가니까 반대편으로 혹시나 제가 우리 낸 나 것처럼. 의원님은 네. 시의회 예산 쓴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 후에 네. 오히려 시민열세를 쓰지 않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한 김진호 의장은 당초 의회 예산에 변호사 비용과 배상금까지 예산 책정을 했어요. 질 거를 예상하고. 예. 그리고 나서는 변호사를 또 선임하고 의회 예산을 지출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냈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또 후에는 또 했다라는 거네요. 기자회견 때랑 틀린 거죠. 시민은 우롱한 거죠. 야, 이 나의 의원님은 끝까지 그럼 변호사 그 비용 본인 돈으로 해서 소송 수행을 계속 했던 겁니까? 네, 저는 제 돈으로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결국 재판을 했는데 지난 21일 날 결과가 났습니다. 결과는 기각 판결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네. 좀 판결문도 다 봤는데 예.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되고 또 이것이 제가 신상 발언한 내용이 의장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판결인데 네. 그렇다면 이런 것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의 춘천시 의회는 다수당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이나 비판은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협박이고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의회가 될 것이라는 분명한 판단이 듭니다. 네. 이런 일이 춘천시 의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조차 저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저는 판결문을 통해서 항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네. 항소에서 끝까지 갈 거고요.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 한 명 한 명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이 사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겁니다. 법원 판결이 조금 마땅치 않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군요.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예. 틀린 얘기도 있고요. 분명히 저희 변호사가 변론했던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 변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였어요. 아하. 그런 부분이 저는 항소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도 드리겠는데 네. 현재 6차 방류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일본 측은 방사성 핵종 농도가 기준치 밑이다라고 큰 문제 없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네. 알프스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하지만
희석은 말 그대로 희석일 뿐이고요. 네. 해양에는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음흠. 그래서 알프스 제거 장치로도 걸러대지 않는 삼중 수소에 대해서 해수로 희석해서 농도가 기준치를 밑으로 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건 일본 측의 주장일 뿐이고요. 네. 이 계속되는 축적이 되는 거는 안전하다는 과학적 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방류는 당장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삼중 수소를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강력하게 중단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네요, 의원님. 네, 그럼요. 네, 우리 채윤님이 똑소리 난다고 댓글 주셨고요. 예, 지금 이 후쿠시마 얘기 많이 합니다. 살살님이 이제 우리 댓글에서 오염수 반대 목소리에 징계가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그럼요. 얘기하고 번님도 국민을 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 공격당하는 이런 나라 이게 말이 되냐라고 우리 나 의원님이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국제산업보건학회에서 발표된 서울대 교수들 논문 보면 말씀처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제대로 된 안전검증 없이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IAEA는 엄밀히 보면 원자력 이용을 촉진하자는 그런 기구입니다. 네. 단지 군사적 전용 억제 및 평화적 이용을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관리 목적의 기구인 거죠. 네. 만약에 원자력 시설이 위험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시설을 폐기하고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다고 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기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위험성을 축소하고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IAEA를 신뢰하면 안 됐었고요. 네.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안전검증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내고 철저히 검증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국보다 더 가깝고 더 위험에 노출된 한국은 정부가 일본의 정보 발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나서서 방어하는 형국인 정말 이 정부의 무능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말씀처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원자력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기구라고 봐야 되지 네. 원자력의 피해라든지 폐해를 검사하거나 그것을 또 통제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럼요. 그때부터 좀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말씀이네요. 다 놓치고 이제 와서는 방류가 이미 진행됐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게 일단은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죠. 혹시 또 시의회 같은 게 열려서 혹시나 또 이런 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할 기회가 온다면 똑같이 발언하십니까? 저는 똑같이 발언할 거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내에 그 단체들하고 함께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춘천은 뭐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부산이나 경남 지역 네. 거기는 이제 직접 오염수가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춘천은 조금 멀지 않습니까? 먼다고 생각해도 예. 저희 춘천시 안에도 횟집이라든지 이런 아하. 수산업을 다루는 상인들이 있고요. 예. 그분들이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당시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럼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 정부 이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의원님께서는 보시는지요? 일단 이 삼중 수소에 대한 제거 기술이 나올 때까지는 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되고요. 네. 일본이 발표하는 정보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국내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 특별기관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주변국과 연합해서 이 안전 검증을 하고 일본 정부를 모니터링해야 되고 그런 적극적인 감시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뭐 징계든 뭐든 아니면 네. 춘천시의 얘기도 하셔도 되고요. 사실 저는 의원 활동을 하면서 네.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그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주장을 하다 보면 네. 늘 따라오는 말이 정치적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네. 사실 의원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에요. 당연히 시의원 정치인 아니십니까? 네, 당연히 정치적이야 하고요. 예. 제가 뭐 경제적이거나 문화적이지 않겠죠. 네. 그런데 항상 여야, 보수, 진보 간에 엇갈리는 문제에 있어서 논쟁이 벌어지면
불리하거나 그렇다면 그 정쟁을 피하고 논쟁을 안 하고 할 일을 안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일은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쟁으로 프레임을 가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이번 징계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자기 정치적 주장을 펼쳐서 표를 획득하고 그런 다음에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주요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신념을 요구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의 정치적인 견해는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징계 사태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이고요. 정치인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 말이 안 맞죠. 어폐가 되는 안 맞죠. 거죠. 네. 예. 자, 우리 젤리스님께서 우리 나유경 의원님 꼭 승리하십시오라고 응원의 댓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춘천시의회 나유경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이슈 3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톡 쏘는 시사 정치 평론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톡 쏩니다, 진짜 두 분은. 네. 두 분 좀 다른 듯, 또 같은 듯 이런 느낌도 들고 우리 신 변호사님은 뭐 톡 쏘는 또 어떤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필성 변호사님은 묵직하게 이렇게 무거워서 몸이. 아니야. 묵직하게 쏘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괜한 질문을 해서 얼굴이 좀 붉어스러졌는데. 자, 이번 한 주 두 분이 주목한 이슈, 또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떤 거요? 예, 뭐, 아까 이제 뉴스픽 시간에도 나왔는데, 네. 제가 가장 눈여겨본 거는 직구 논란이. KC 직구. 예, 직구 네. 논란.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많은 네. 주제이긴 한데요. 네. 그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대통령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고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네. 이게 사실 이게 직구 논란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게 여러 군데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통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그 생각보다 훨씬 신중하게 이루어졌어야 될 거거든요. 이게 뭐 필요한지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데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뭐 저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통상만 차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이슈를 대통령실이 몰랐다. 네. 는 것도 놀랍지만 네. 대통령실의 반응이 네.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거를 대책을 마련한다고 얘기했다는 게 사실은 이게 대통령실이 정말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더벅 뭐 스탑 히어 뭐 이런 말씀도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책임이 여기 멈춰야 되는 거. 여기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나는 몰랐던 일이니까 책임은 저들에게 그 담당 공무원에게 이렇게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저도 납득이 안 돼. 뭐 몰랐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말씀처럼 나 책임 없다.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깜짝 놀랐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뭔 어떤 생각이 들게 하냐는 거냐면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반응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이런 식의 그 정책 혼선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계속 그 담당 공무원들 책임이라는 식으로 가면 이게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이 좀 눈이 많이 띄었습니다. 직구 문제도 문제지만 뭐 지금 계속 정책 혼선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고 글쎄 그 이전에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정부 들어서가 좀 계속 뭐 했다가 아니다 그랬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짚어주셨고요. 우리 신 변호사님은요? 저는 최근에 이제 뉴스타파가 네. 단독으로 이제 보도했던 국정원 비밀 문건 맞아요.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그래요. 이것이 주가 조작을 위한 자금이었다라는 비밀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뭐 쌍방울 주가 조작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사건 조작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비밀 문건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뭐 언급하는 나오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숨겨질 것이냐. 검찰은 이에 대해서 뭐 이것이 비밀 문건인데 이것이 밝혀진 경위와 이것이 뭐 누설된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검찰은 그렇다면 이게 주가 조작을 위한 자금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가 조작에 대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없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문제가 단순히 뭐 정치 검찰의 주가 조작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정원까지 알게 됐던 문건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심각하죠.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쌍방울 관련해서 대북 송금 그래서 지금 이화영 부지사라든지 뭐 곧 선고가 됩니다. 징역 15년 9년을 받고 이재명 대표도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관련해서 문건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 그 문건이 국정을 해서 만든 문건이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쌍방울 그 주가 조작하려고 지들이 하는 거다. 이런 문건이에요. 이 문건대로라면 이화영, 이재명 뭐 무혐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알았으면 이 재판하든지 국정원 국가기관이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유출한 사람을 문제 삼고 있고 담당 변호사잖아요. 이 건 변호사 아닙니까? 이 건은 기소가 안 됐습니다. 수사 중입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사건이 영장에 들어갔던 사건이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기록은 봤습니다. 네. 기록은 봤는데 이게 그 영장에서는 백현동하고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현동만 기소가 된 상태고. 백현동 기소도 있고 예, 그리고 위증교사도 있었죠. 예, 해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자료는 받고 사실은 자료를 봐서 사실 그 이상 좀 아는 건 있는데 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들을 만한 선에서 저는 국정원이 이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얘기는 했어야죠. 예. 저기 했을 뿐 사실은 이걸 충격입니다, 사실 그 진짜. 기록을 봐도요. 예. 국정원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예, 이 그런 정도만. 그 정도는 그런 느낌은 제가 받았는데 네. 정말 그랬다면 국정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 책임지는 모습이나 하다못해 이게 보고가 올라갔거나 했을 테니까 그게 국정원이 직접 얘기하기가 곤란했으면 수사기관 어쨌든 검찰이 객관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언급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사실은 진행이 됐고요. 제가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네. 뭐 관여한 일이 없어서 잘 담당 변호사는 모르지만 아니기 아니니까요. 때문에 제가 기록을 보면서 뭐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렇게 사실은 계속 뭐 변호인도 바뀌고 이랬다 그래서 예. 그래서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검사는요, 뭐 피고인, 뭐 피의자를
뭐 범죄를 입증하고 공소 유지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지금 얘기했지만 공익의 대변자입니다. 하다가 보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사실은 그 아닌 자신하고 반대되는 증거를 아니면 반대되는 얘기도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대로라면 사실은 이화영 지사, 부지사 지금 15년 구형이 됐잖아요. 이 내용까지 합쳐서 구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판결을 미루거나 지금 곧 선고가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거 유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서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검찰이 내고 있으니 오히려 진짜 뭐라 그럴까요? 뭘 숨기려는 것이 검찰이다라고 보여지죠. 누가 이것을 믿을 수 있으며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뭐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담당 또 변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는 또 하기가 그렇습니다. 두 분 오늘 그 한 주간 주목됐던 이슈 짚어주셨고요. 자, 가장 중요한 최근에 지금 이슈는 해병 특검법, 새해병 특검법 얘기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됐고요. 일단은 거부권 행사가 좀 많습니다. 2년 만에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예상은 했겠지만 뭐 본인이 또 밝혔으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지금 대통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안이다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뭐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 쪽뿐만 아니라 그 국가안보실까지 움직여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어떻게 보면은 덮으려는 그 임성근 사단장의 그 거취에 대해서 이것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커진 사건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지목하는 사람은 한 명이에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자체가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상황인데 뭐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 내용 자체를 수사를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수사를 막지 않으면 대통령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에 수사를 막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상을 했겠지만 결국 그대로 그 제2의 요구권 행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 사안 자체가 사실 대통령의 그 국정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특검을 막았다는 거는 사실 현재 언론에서 말하는 톤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게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워터게이트나 아니면 린스 스캔들 이런 다들 기억하시는 미국에서의 큰 스캔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스캔들 자체보다 이 스캔들을 무마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더 큰 대응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했던 거.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됐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과정이 특검을 하고 지금 사실은 공식적으로 특검 이게 이제 예상입니다만 공식적으로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면 이렇게 여론의 압박이나 아니면 지지율의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훨씬 더 이제 무슨 무마나 아니면은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정말 어쨌든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게 드러나면 문제가 훨씬 심각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거부권 행사는 말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로 볼 때 거부권 행사할 것처럼 예상은 됐었는데 이 걱정은 지금 이 사안이 점점 일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대통령이 사과나 아니면은 탄핵이나 지금 탄핵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야당에서 제일 큰 야당에서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안 가고 사실은 정치적 부담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점점 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있다. 그 대응 자체가.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요. 이 거부권 행사 이유도 들었어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검, 특별검사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특검 수사가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설명을 했던데 법조인 두 분 동의하시고 또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그냥 이게 막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들으면 일단은 몇 개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대통령의 직무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돼야 되는 거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권한이 행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제한적으로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거부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공익실현 의무에 부합하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특정 개인, 특정인, 특히 자신에 대한 수사로 향할까봐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막는 방향으로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이렇게 보여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네. 헌법 정신에 반하는 그 자체로 헌법 정신에 반하는 거부권 행사다. 헌법 정신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체로 이렇게 거부권 행사는 셀프 수사 방해, 수사 방해를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대통령 본인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거부한다면 헌법에서 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내재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거부 행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이 세 가지 지금 헌법 정신 얘기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헌법심이 뭘 얘기하는 건지 예, 모르겠어요. 오히려 헌법 정신이 지금 신 변호사 말씀한 것처럼 본인이 문제가 되고 그게 지금 거론이 된다면 본인 자체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뭐 여야 합의가 안 되는 네. 게 문제다, 예. 또는 뭐 대통령 임명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브리핑 자료를 보면. 근데 뭐 지금 이제 JTBC하고 MBC가 지금 저기 팩트 체크했던 거 제가 네.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야당 추천만으로 그다음에 여당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특검 제도가 관철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내곡동 특검, 국정농단 특검, 뭐 드루킹 특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특검이라서 이미 선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위헌이라는 건지를 제가 모르겠고, 일단 예. 헌법재판소 선례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 특별검사 제도 자체가 이게 현재 지금 존재하고, 물론 여러 이제 수사기관들이 있지만 수사기관들의 객관성을 믿을 수 없을 때, 네.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에 해당을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찰하고 지금 이제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그들의 한계가 지금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특히 네. 경찰 같은 경우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경찰국 신설이 이제 이 정권 시작할 때부터 시끄러웠고, 경찰이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거를 믿고 하라는 얘기인 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납득하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조인 두 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 어쨌든 대통령 또 이날 오동훈 공수처장 임명한 결재도 했습니다. 또 이를 두고 또 수사 우선이다, 이렇게 명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공수처가 네. 검찰에 대응하는 조직으로서는 너무 좀 작지 않습니까? 네. 작은데 그 상황에서도 공수처장이 무려 4개월간 공석이었어요. 그 공석인 공수처장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도 지금 어쨌든 임명할 결재를 했으니까, 네. 오동훈 공수처장도 사실은 여당 추천 인사하기 때문에 뭐 공수처 내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공수처로 가면은 이제 막 보고를 받게 될 텐데, 네. 뭐 국회에서 응답을 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은 조정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는 민주당이 애용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에 대해서 뭐 딱히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다시 박주민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그거는 뭐 다른 대답을 하느라고 반박을 못했다. 마치 공수처가 무슨 민주당이 애용하는 기관으로서 공수처장이 뭐 일단 반박을 하지 않았다는 거 네. 인식을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전혀 이 공수처의 그 목적과 그 지금 현재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한 당위도 설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제 새로운 처장으로서 제대로 갈 길을 가기에는, 첫걸음을 떼기에는 아직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멀었다, 갈 길이 멀었다. 지금 한 4개월, 5개월 공석이 있었는데 이제 임명이 되긴 했는데, 뭐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공수처 검사들, 특히 이게 지금 최상병 사건 공수처 하고 있잖아요. 네. 새로 처장이 왔으니까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죠. 아. 그거는 제가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네. 여러 논란이 있지만,
지금 공수처 자체가 법이 너무 엉망이에요. 법이 엉망이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이런 상황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 애초에 만들어진 공수처 법안이 사실은 결함이 많은 상태에서 만들어졌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당시에 이제 경수처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네. 워낙 그때가 여야 이제 이게 갈등이 심했으니까 네. 일단 만들어 놓고 보완을 네. 하겠다라는 합의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돼버렸다. 네, 누더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후에 사실 누가 봐도 좀 이걸 이제 공수처나 이쪽에 관심이 있고 검찰개혁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누가 봐도 아니 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부실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후속입법을 통해서 보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그 후에 후속입법이 거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수처 뭐 못하니까 또 욕하고 이러다 보니까 입법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예,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이슈의 한계이기도 한데 사실 이거는 그 단순히 확 다룰렀다가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면서 꾸준히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검찰개혁이 사실 지금도 좀 그래요. 검찰개혁이라는 주제 자체가 너무 휘발성 있게 소모되다 보니까 이 공수처 만들었네 하고 하면서 공수처 만든 이후에는 관심도가 확 떨어지면서 정치인들이 이제 관심 밖에서 멀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완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난만 계속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이 지금 그런 한계가 있고 네. 조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조그만 지청 수준도 사실 지청? 제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검찰청이 항공모함이라면 이 공수처는 돛담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실 심하고 그다음에 검사들 자체에 대한 제약도 심하고 네. 공수처 인원에 대해서는 아예 법으로 묶어놨고 그래서 사실 그 공무원 숫자를 법으로 묶어놓은 입법은 거의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그렇죠. 검사정보법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검사를 일반 공무원을 묶고는 거의 유일한데 묶여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장 임명 과정도 논란이 사실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져 네.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사실 바로잡지 않고는 공수처의 파행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이 나 공수처 가서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부여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나마 최혜병 사건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그 생각도 들 정도로 저 상황에서 네. 인력이라든지 이 예산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가능하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민 분노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 돛담배 같은 신세라는 점 기억해라라고 탄핵을 좀 시사하는 얘기를 좀 했는데요.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습관성 탄핵, 특검 주장 이게 민생 해결하고 관계 있느냐? 민생 해결에 머리를 맞대라 요구를 했습니다. 여야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신 변호사님. 그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먼저 얘기가 나온 거고 민주당에서는 너무 이제 늦게 지금 이야기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이제 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자체가 이것은 탄핵 사유다라는 논의가 이제 막 굉장히 많이 불붙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내재적 한계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법률안 거부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또 법률안 거부권에 맞는 또 사면권도 좀 대응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얘기도 있죠. 사면권도 법률안 거부권과 같이 헌법 조문상 어떠한 제한이 없습니다. 법률에서도 어떤 뭐 행사에 제한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이 과연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미국 대통령제가 대통령제의 대표적인 국가 아닙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 중에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이 과거에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근데 그 사면권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셀프 사면에 행사했다는 그런 방식 때문에 이것이 탄핵 사유가 돼서 탄핵 발의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탄핵 발의가 됐던 대통령인데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면권 행사도 맞지 않다면 이것이 잘못됐다면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그렇다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도 맞지 않고 대통령의 셀프 수사 방해라면은 이것은 탄핵 사유다, 위헌이고 탄핵 사유다라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주저함 없이 좀 더 강력하게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국가의 위기가 있을 정도로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라인 사태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하나 심지어 뭐 조국 대표가 독도에 간 것을 두고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영토에 가는데 왜 일본이 자신의 나라 영토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데 네. 대통령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랐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조국 대표를 향해서 반일 활동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면 이것이 더 국민적인 열의가 좀 더 끌 수 있도록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 논의가. 그런 생각입니다. 탄핵 얘기, 뭐 민주당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더 이 거부권 행사나 이 등등 얘기가 탄핵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아직은 이제 네. 좀 더 봐야죠. 탄핵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이제 탄핵을 이미 몇 년 전에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느낌이 탄핵이 일상적인, 그러니까 저기 일반적인 절차인 것처럼 사실 인식되는 사람 네. 하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탄핵이라는 건 매우 예외적 케이스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예외적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이 또 갖고 있는 정책 휘발성, 그러니까 이제 각계 진짜 그 추미애 이제 전 장관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 장관, 당선자가 그 했었잖아요. 저기 관련 일 했을 때 그때 인터뷰한 걸 제가 봤었는데 이거는 가솔린 같이 불을 붙이면 확 터질 수 있는 거라서 매우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얘기가 이제 일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현 단계에서 탄핵으로 바로 연결되기는 아마 어렵긴 하겠지만 네. 계속 이렇게 되면 탄핵의 명분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일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뭐 그걸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여기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민생 얘기를 했어요. 그게 민생 얘기했어요.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국민들은 결국 이제 탄핵의 바탕은 낮은 지지율일 거예요. 네. 낮은 지지율이고요.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문제인데 국민들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민생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 정치인들이 민생 얘기하는 건, 특히 여당 쪽에서 민생 얘기하는 거는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적 이슈, 전체적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 위한 이제 일종의 뭐 면피를 위한 명분처럼 사용이 됐고, 여기다 네.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 말이 갖고 있는 무게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정말 중요한 얘기다, 어쩌면.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처음에 문 열 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얘기했던 네. 것처럼 당장 직구 논란, 이 민생 문제입니다. 민생이에요. 이거. 이거 왜 직구를 많이 하냐면 가격 때문이거든요. 민생 문제, 이것도 그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이제 10번째 거부권 얘기가 나왔는데, 이 거부권 대상 중에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은 다 민생. 민생 관련해요. 예. 그러니까 민생 관련된 논의 그것들도 거부권 행사됐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게 지금 여야 사이에 지금 맞대고 민생을 얘기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대화나 이런 것들은 여당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맞대고 민생 문제를 진지하게 얘기하는 모습, 그다음에 민생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관심 있고 진지하게 하는 모습을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 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머리 맞대고 민생을 얘기하자고 하는 건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진짜 좀 민생을 신경 쓰면 좋겠어요. 정말 민생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탄핵 이거 막기 위해서 그냥 반대로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김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하려면 정말 진지하게 좀 해봐라,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자, 28일 날 이 해병특검법 운명이 본회의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날 하겠다, 합의 안 되면. 자, 여당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선 모양입니다. 우리 두 분은 최종 표결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나왔으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게 의총도 열지 않고 네. 당론으로 재의결 부결 특검 반대 맞아요. 이걸 당론으로 지금 채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이게 아무런 어떤 논의도 없이 네. 이거는 무조건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또 조혜진 의원이 이렇게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까지 있냐, 어차피 부결될 건데 네.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거는 입틀막이다라고 오히려 반발을 하는 모양새를 예.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몇몇 의원은 사실은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최초에도 그냥 이거는 이제 동의를 했던 그렇죠. 사안이기 때문에 몇 명 뭐 보도되는 의원으로는 3명이라고 유이동, 안철수, 네. 김웅 요 정도 그렇지만 보도 솔직히 안철수 의원은 다른가 할 수도 있다. 다른 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네. 뭐 이거는 부결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민들이 이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64%인가요? 65%인가요? 높아요. 예, 이 정도로 토마토에서 높아요. 조사를 한 적이 네, 있는데, 예. 이 정도면은 이거는 거부를 하는 당 자체는 존재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당론으로 그냥 우리 당론이다. 거대 야당이 지금 지금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건 국민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김웅 의원 말씀하셨는데 김웅 의원은 10여 명 이상은 넘어갈 거다. 이 표결해서 이 통과시키는 찬성하는 분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7명이어야 예, 돼요. 17명 정도 나와야 됩니다. 예. 예. 17명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솔직히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이탈표는 상하게 나올 수 있고요. 나올 것 같은데. 뭐 저기 이제 지난번에 좀 제가 관련이 있어 약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 이재명 대표 예. 체포동의안에서 아,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동의 뭐 아니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예를 들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사실은 전 있을 거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이게 이제 당마다 좀 분위기가 다른 거라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 그런 이탈표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이기도 할 거고 네. 그리고 사실 뭐 한 10명 이내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17명까지는 전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좀 달라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도 예상 못했는 그 많은 이탈표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결국 지난 10월 아닙니까? 작년 10월에 결국은 영장심사 받으러 갔던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의 이탈표는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 예, 좀 그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보시군요. 어렵죠. 네. 10명 정도는 모르겠지만 17명, 18명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해병특검법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민주당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또 그런 게 22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통과시키면 제의 요구하고 재표결하면 또 올리고 돌리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사실 거부권 행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네. 거면 이게 어느 한쪽에서 물러서야 되는데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게 이 특검법 통과시켜서 제대로 수하는 거잖아요. 네. 뭐 이건 지금 국회가 이걸 통과시켜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법을 만드는 게 사실은 국민적인 이런 데 따르는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자기와 관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사실 대통령실이 잘못하는 거거든요. 이걸 악순환이라고 볼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것이다. 예, 잘잘못이 분명한 사안입니다. 이거. 자, 이게 예. 네, 김 저도 변호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어 하나도 굉장히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악순환이다, 정쟁이다, 정쟁으로 이끌려고 한다, 그리고 대립하고 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이건 전혀 맞지 않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이것이 과연 정쟁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민심입니다. 그리고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박정훈 단장이 수사를 했고 네. 그것을 오히려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나는 특검이고 뭐고 없다,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네. 기사들이 딱 쓸 때 딱 그 느낌이 있습니다. 정쟁이다, 대결이다, 대치, 여야 강대강 대치. 이런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오로지 여당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거부하기 위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만약에 이번에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 시작되면 네. 그때는 지금 192대 108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좀 통과가 될까요? 뭐 그때 정치적 상황을 봐야 되겠죠. 또 봐야 될것 같다. 이게 이탈표가 발생을 하고 하는 네. 것들이 결국은 당시 국회의원들의 개개인의 그런 정치적 이익이나 아니면 네. 입장 이런 것들에 달라지는 거고 그거는 사실 확 바뀔 수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지금 계속 지지율이 낮고 더 떨어지고 그다음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때도 더 쌓여서 지금보다 나빠진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김계한 사령관하고 뭐 박정훈 단장 대질은 불발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박정훈 단장 항명죄 군사재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김계한 사령관하고 뭐 대지일은 불발됐지만 그 대통령의 경로에 대해서 김계한 사령관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이 들었다. 그렇죠. 이것도 이런 참 지금 중요한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를 들었고 그것을 최초에 김계한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김계한 사령관은 누구로부터 들었고 이런 것이 좀 더 밝혀져야 된다. 네네네. 그리고 이 사건을 쉬쉬하고 무마한다고 할수록 덮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다른 의미로 경로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시점상 맞지가 않아요. 네. 대통령은 이런 이제 경로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비가 오고 그런 뭐 날씨가 안 좋은 악조건에서 어떻게 뭐 사병이 순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경로를 했다는데 그거는 맞지가 않거든요.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맞지가 않아요. 그 시점이 동문서다. 네, 전혀 맞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밝혀질 수 있다라고 밝혀질 수 있는 사건을 공수처에서 어느 정도 뭉갤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네. 보여져요. 또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네. 이런 주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부 정책 얘기 좀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또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추진 관련해서 이것도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최근의 이 직구 논란에서도 뛰어들었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이 움직임 어떻게 읽고 뭐 계십니까? 정치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하고 싶다 정치. 정치하고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네. 라는 그런 모습들. 네. 뭐 이런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지금 요 말씀하셨지만 네. 요것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에 어느 중3 학생의 네. 편지 이러면서 맞습니다. 또 이게 이렇게 이 기사를 심지어 모든 메이저 언론들이 받아쓰는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받아쓰는 네. 놀라운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보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영향력은 대단하구나 여전히. 그리고 그 언론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세대 리더로서 띄우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도 나오고 싶어 하는구나.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그렇게 뭐 마뜩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네. 홍준표 시장이 했던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예. 또 기웃거리는 당내 일부 세력들을 보고 이 당은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이게 페이스북에 총선을 말아먹은 애. 총선을 말아먹은 애라고 했어요. 아. 이렇게 너도 나도 애 눈치나 보는 당이 이런 당이 살아나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김에 홍준표 시장 목소리 대주시면 안 됩니까? 할수 제가 있지 못해요. 못하십니까? 그걸 못해요. 아쉽지만 네. 남자다 한동훈이 총선을 말아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강하게, 눈치나 보는 당. 예, 네.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네,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언론에서도 한동훈 띄우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언론을 향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총선을 누가 말아먹었니? 총선을 말아먹은 애한테 또 기웃거리니 언론한테도 똑같은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지 않나. 네. 총선을 이끈 것이 누굽니까? 비대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오히려 총선이 내가 했으니 이 정도로 막았다? 이런 것입니까? 총선에 대한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시절 그 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아니면 검사 시절부터 뭐 하나 내세울 만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네. 그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일정한 정책에 대해서 뭐 비판의 소리를 낸다고 한들 대통령과 각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어떤 입지를 조금은 뭐 확장성을 넓히려고 하는가 본데 그것이 과연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장 경선 이후 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원들 탈당도 있고요. 최근에 당원권 강화 관련해서 논의가 좀 되고 있는데 당원국 신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원내대표 선출이나 국회의장 할 때 당원에 뭔가 투표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왔는데 그 부분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 계속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이거 네. 예, 제가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저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이게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쨌든 채택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본인들이 대표들 뽑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다는 거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서 이것들을 좀 흐리게 만든다는 건데 네. 그 제도상 원내대표라는 것이나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르게 아예 헌법적 의미를 다르게 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닌 바에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뽑도록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정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을 게 져야 맞아요. 그게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기본 개념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당원들 대부분이 과반수 이상의 지지했던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여론이나 아니면 나중에 자기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당원들 앞에서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지 이거를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국회의장 그 경선 관련해서 김성환 의원이었나요? 민주당에 처음으로 네. 밝혔어요. 자기는 왜 우원식 후보자한테 표를 줬는지 밝혔는데 그게 이런 의미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성환 의원뿐만 아니라 저는 좀 다른 의원도 그런 자세를 왜 내가 그렇죠. 당원들 뜻하고 다르게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신의 소신에 대해서 네. 책임을 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김성환 의원이 먼저 그렇게 밝혀준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둡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 지목했어요. 당원국 신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 선출이라든지 원내대표 선출 이 직접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 자체는 당원국 신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생소한데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는 당원이 100만 명이 넘고 그리고 당비가 지금 당원이 내는 당비가 180억이 엄청나네요. 넘는다고 해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당원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전 당원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100% 전달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민심을 수렴하는 목소리가 전혀 어떤 기구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한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시도다라고 보여지고 이 당원국을 통해서 이런 기구를 통해서 당원들의 민심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 민심 소통이 각 지역구에서 소통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에 대해서 각 개별적인 국회의원에게 맡겨진 과제가 아니라 아예 당 차원에서 그거를 흡수해서 그거를 민심을 수렴하는 그 기구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지만 그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융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첫발이 아닐까 싶어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진표 의장 어젠가요? 퇴임 기자간담회 하면서 팬덤 정치 민주당 많다. 이 폐해를 좀 얘기를 하면서 이 국회의원이 당원이나 정당에 충성하기 전에 국민 눈높이에 정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강성, 열성 이게 구별이 가능한지 그리고 개딸 얘기하는데 이게 얼만큼 있는 건지 이게 언론에서만 얘기하는 건지 좀 사실은 좀 의문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이 김진표 의장의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국회의장을 하면서 민주당하고 싸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국회의장은 정부를 기본적으로 이루는 게 행정사법 입법이라고 하잖아요. 입법부의 수장이죠. 이제 의전서열 2위인 사람으로서 국가의전서열 2위입니다. 2위는 최고위 공무원으로서 현실적 공무원으로서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해서 현재의 정치 상황이나 아니면 나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분이 보는 현재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퇴임 마지막에 하는 회고로서 하는 얘기는 현재 지금 그 정부 이제 계속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부권 10번째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다 이게 이분 되신 다음 거의 됐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다 10개가 다 그럴 거예요. 김진표 의장 시절 같아요. 그러니까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아니면 그런
민주주의 파괴, 그다음에 뭐 언론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주의 현재 위협 잡고 있는 것들을 얘기할 게 정말 많았는데 네. 이분이 얘기한 거는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민주당 얘기죠, 결국은. 네, 민주당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팬덤 정치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가?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 프레이밍 문제인가, 그다음에 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별 문제를 하고, 아, 이분은 왜 그렇게 이제까지 말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언론에서 얘기를 하지만 뭐 개딸, 강성, 지지층 하는데 진짜 그게 있어요. 나는 강성이고 저는 약성이고 중성이고 이게 나옵니까? 그게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그걸 그냥 자꾸 프레임 만들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는 강성이고 어느 정도는 중성이고 예. 약성이고 됩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별할 수가 없는데 마치 가만히 굉장히- 있으면 네. 약성이고 말하면 강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인 것처럼 굉장히 소수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이 언론에서 그렇게 몰아가는 프레임을 짜는 것이라고 네. 보여지는데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든 게 네. 사실 정치인을 많은 대중이 정말 다 함께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도 좋아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데 최초가 저는 사실은 그 민간적으로 결성된 노사모가 아니었나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 예. 그 바탕에서 대통령까지 됐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네. 그 후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네. 대통령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길 바란다면 대통령이 나오길 바란다면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 더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가장 촉발된 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 민주당 당원들이 대폭 늘었다고 해요.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을,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반대로 읽고 있다. 총선만 딱 돌이켜 봐도 네. 그 경선 과정에서 그 당원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경선을 통과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좀 달리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고 선거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뭐 강성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당선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강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그걸 뭐 프레임을 치우고 보면 네. 정치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그게 표시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민주주의에서 나쁜 일인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국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이제 권장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네. 정치에 무덤덤하고 정치에 관심 없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끌어오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국민들,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잘 흡수해가지고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그럼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죠.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레이블 붙여가지고 팬덤이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식으로 가는 건 이건 앞뒤가 잘못된 거죠. 이렇게 갈 거면은 국민들은 전부 정치 생각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 그렇게 테니까. 그럼 사실은 민주주의 때 그만두고 극도의 엘리티시즘으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얘기들이 너무나 쉽게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레이블링이 쉽게 되는 건 자체에 대한 비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참합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뉴스 인사인 프라임은요, 더 은밀하고 재밌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